안녕하십니까, 남준영입니다. 저는 지금 요리를 한 지는 15년 정도 됐고요. 사업을 한 지는 이제 꽉 채운 6년이 지나고 이제 내년 7년 차를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사실 강연을 가끔 하는데 강연을 자주 하진 않아서 이렇게 잘 정리해서 전달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한 브랜드를 만들고 그 브랜드가 지금까지 현재까지 오는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 안에 그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 이야기를 좀 들려볼까 합니다. 제가 세 번째 브랜드를 준비할 때 우연치 않게 부동산을 갖고 그 부동산에서 이제 우연치 않게 물건을 하나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조금 무식했던 거죠. 지금이었다면 조금 망설였을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10평짜리 주차장을 제가 받았었어요. 그것도 주차장을. 테트리스 찜닭이라는 배달 전문점이었고, 그 당시 코로나가 한참 있던 시절이었어요. 뭐 몇 인 이상 돌아다닐 수 없었고 실내가 이렇게 되어 있었고, 저는 고민을 했죠.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제가 하고 싶었던 브랜드나 어떤 프로젝트들은 항상 제 머릿속에 많이 맴돌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어떠한 필요한 곳에 공간에서 타겟을 잡고 거기서부터 설계를 해나가는데, 10평짜리 주차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때 능력으로는 더더욱 많이 없었던 저의 약간 생각이었고, 그럼 나도 제 매장들이 지금 다행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으나 배달을 하지 못하니 부가적인 수익을 위해 배달 전문점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도 해봤고, 아니면 R&D 공간을 만들면서 테스트 키친을 하는데 그 소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브랜딩된 외식업을 한번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동네에 뭐가 없을까 고민을 좀 해봤었어요. 그때 이제 여기가 용산이고 용리단길이라고 하는 삼각지랑 용산역 사이에 있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직장인들이 1차로 평일에 무언가 식사를 하고 2차로 갈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자카야 같은 게 없었던 거죠. 근데 제 항상 하고 싶었던 일들 중에 이자카야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었고, 무엇이 필요할까를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이자카야였고, 근데 그 이자카야는 무언가 내가 좀 다른 걸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다른 데서 경험할 수 없는, 이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고민을 했고, 그 결핍을 가지고 일단 철거를 시작했는데 더 작아 보이는 거예요. 뭔가 뭐 객석수도 많이 안 나올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거기 계산에 따른 매출도 그럴 것이고, 다행히 근데 이 당시 권리금이 조금 시설금이 있었고 월세가 80만 원이었어요. 근데 80만 원의 값어치였던 매장이었는데, 그런 수많은 결핍을 갖고 저는 일을 하거든요. 뭐 그러니까 이런 단점들은 저한테 결핍인 거예요. 10평짜리 주차장에서 할 수 있는 많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의 결핍을 가지고 좀 본질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우리 사람들이 어딘가에 이 가치 소비를 할 때 언제 가장 기쁘고 행복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노동자거든요. 예전에 호주에서 23살부터 요리를 할 때 굉장히 길거리 출신처럼 뭔가 대단한 요리사가 아니었고 대단한 식당에서 일을 하던 것도 아니었고 생존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서 그 기분을 너무 알고, 저희가 퇴근하고 힘들고 지칠 때 가장 위로받을 때가 언제인가 고민을 해봤을 때, 저는 뭔가 집에 가서 샤워하고 맥주 한 캔 먹을 때가 행복 별거 있나라는 말이 나온 것처럼 인생의 행복은 단순한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내가 이 공간에서 그런 직장인들을 위한, 한 잔을 위한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했던 결핍을 또 갖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파기 시작했어요. 유일한 경험을 할 수 있고 이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어떠한 외식 문화를 전달할 수 있는 가치 소비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카쿠우치라는 문화를 알게 된 거예요. 타치노미는 들어보셨잖아요. 서서 먹는 다찌노미라고 하는데, 일본 후쿠오카현에 시작된 문화라고 보는데, 식문화인데, 공장 노동자들이 집에 가기 전에 모퉁이에 있는 뭐 작은 가게방에 가서
뭐 동전을 내거나 어떠한 잔술을 먹고 집에 가는 그런 카쿠우치 문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계속 저는 일본을 예전에 쿠킹 클래스 강연하러 오사카를 하루 간 것 말고는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거의 안 간 게 마찬가지여서 일본을 안 간 상태에서 코로나니까 못 가니까 계속 제가 서치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생각해서 이 카쿠우치 문화에 대해서 파기 시작했는데 이런 상상의 이미지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공간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10평짜리 공간이니까 서서 먹을 수 있는 거 가능하겠지. 저는 좀 약간 도전할 수 있는 유의미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출발이. 그래서 이 상상을 가지고 저는 만들어가기 시작했죠. 여기서 하나의 포인트는 인테리어를 제가 다 했어요. 뭐 제가 기술자처럼 뭐 뚝딱뚝딱 만들었다는 건 아니고 인테리어 업체가 하는 일이 기획, 설계, 시공의 그 전반적인 업무를 제가 다 경험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설계를 할 때가 가장 중요한 게 공사 기간이 늘어지면 안 되고 그 순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사 비용을 줄이려면은 전문가와 함께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뭐 80만 원짜리고 내가 월세를 좀 버틸 수 있었고 제가 가장 크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돈을 아끼려고 한다기보다는 어쩌면 돈을 아끼려는 걸 수도 있죠. 미래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브랜드를 많이 만들 건데 내가 그 공간을 만드는 사람들과의 대화에 무기가 없다면 항상 저희가 직영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내가 원하고자 하는 기획을 던졌을 때 인테리어 팀이 만들어주는 하는데 만들고 나면 이게 다르잖아요, 내 상상과. 거기에 대한 접점을 저는 최대한 갖고 싶어서 대화를 하고 싶어서 내가 좀 알아야겠다 생각에 제가 인테리어를 다 한 거죠. 기획, 설계, 시공, 뭐 목공팀, 가스팀, 전기팀 다 이게 구현이 가능한지 몇 팀을 만나보면서 가격 조율도 해보고 정말 근데 제가 안 건 가격이 기준이 없더라고요, 인테리어에서는. 뭐 어느 정도 백화점이나 유통사에 들어가는 거는 평당 얼마의 그런 기준은 있지만 요즘은 더더욱 공간에 대한 힘을 많이 사용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다르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경험을 갖고 서서 먹는 술집을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처음에 반응이 너무 싸늘했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그런 데가 없었거든요. 한 곳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한 곳은 제가 좋아하는 공간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아까 그 카쿠오치라는 이미지가 떠오르는 공간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문화적인 외식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아니겠다 생각해서 그 공간을 만들었는데 잘 안 됐죠. 처음에 비아냥도 많이 받았고 어떻게 서서 술을 먹냐. 근데 저는 브랜드를 만들 때 제가 정말 조심하는 게 제가 컨설팅을 몇 번 했어요. 근데 컨설팅을 안 하는 이유는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던 것도 있었지만 브랜드는 만들어지고 끝이 아닌 만들어진 건 30%? 그 다음부터 만들어가는 건 과정이 전 70%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은 주인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 직원들이겠죠. 그리고 소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 가게만의 색깔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점차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오냐면 일본을 외식을 사랑하는 분들이 오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효대 했을 때 베트남 식당을 했는데 괜찮네. 근데 다음에 꺼거라는 중식당을 했어요. 베트남보다 중식을 훨씬 좋아하는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홍콩 문화에 대한 옛날 향수도 있고. 근데 이런 일식을 오픈했는데 훨씬 많은 거예요. 일본 이 외식을. 그걸 체감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일하는 직원들과 같이 소비하는 사람들끼리 꾸준히 계속 성장을 해나갔어요. 그래도 잘 안 됐어요. 처음에 평수가 작았으니까 뜸은 왔고 저녁에만 영업을 했으니까 하루 매출 50, 60, 70으로 버텼던. 근데 버틸 수 있었어요. 버틸 수 있었는데 좀 힘들었죠. 감정적으로 내가 이걸 바꿔야 되나, 의자를 놔둬야 되나, 흔들린 상황에서도 꿋꿋이 가면서 이 문화라는 게 형성이 된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식문화였던 거예요. 뒤에 가서 제가 설명하면 드릴 텐데 그리고 나서 몇 개월 뒤에 이렇게 터졌다는 말을 해야 될까요? 뭔가 그 비주류인 사람들이 모여서 주류 쪽으로 대중성을 잡아가는 게 저는 설득이고 과정이고 되게 건강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0평 매장에서 되게 쾌거를 이룬 내용이 많은데 매출이 처음에 한 3천 중반이었어요. 3천 중반이었는데 최고 매출이 1억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40%까지 나왔어요.
모든 걸 다 빼고 세금까지 직원 퇴직금까지. 그럼 저는 10평 매장에서 80만 원짜리에서 6개월 뒤에 수익이 4천만 원씩 나온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 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때 하이볼 시장이 크게 열렸어요. 저 때문에 열렸다는 건 아닌데 기여를 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외식업을 하는 대표님들, 프랜차이즈 대표님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딱 보면 아시잖아요. 딱 오는 거 보이면 보이거든요. 지금 여기 와서 보고 있다. 근데 저는 이때부터 좀 힘들었다는 표현은 아니고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지속하지 않다는 건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하나의 또 1등을 한 적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어렸을 때 1등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운동선수였는데 제가 1등을 한 게 이게 처음이지 않나 싶은 게 10평 단일 매장 전국 기준 맥주 판매량 1등이거든요. 키보가 몇 개월 동안 지속됐고 지금 지속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했었고 아사히에서도 일본 본사에서도 그 소식을 듣고 그 몰래 와서 체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 중에. 근데 그분이 와서 몰래 먹다가 맥주 관리나 이게 너무 맛있으니까 명함을 주면서 감사하다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생맥주에 대한 잔술에 대한 뭔가 서서 먹는 키보에 대한 계속 리뷰들이 생기면서 점점점 사람들이 오고 싶어 했죠. 사실 포텐이 터진 건 그 마츠다 부장 아시나요? 유튜버? 그분이 오시면서 훨씬 더 포텐이 터졌죠. 근데 그 당시에 진짜 키보를 문화를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온 건 아니고 마츠다 부장님이 왔기 때문에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이 계속 50대 50으로 오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마케팅이란 건 뭐냐면 지금 사실 저희가 일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마케팅 하면 마케팅 능력 없고 경험도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보통 마케팅 업체에 기대하기 마련인데 저는 그게 조금 이제는 뭐랄까 과부하가 됐다고 해야 될까요? 수많은 정보가 나오잖아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이런 기능이 상실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요즘 더더욱 저도 실패를 많이 해서 목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마케팅을 어떻게 했냐면 무언가 어쨌든 마케팅을 한다는 건 우리가 계속 노출을 시켜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노출을 시켜야 될까에 대한 얘기인데 뻔한 노출은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아요. 알고리즘에도 좀 부족하고 그럼 내가 키보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충분히 1, 2년 동안은 알렸을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 이게 생겼다 뭐 흑백 요리사가 소비되는 것처럼. 근데 제가 생각했던 마케팅의 채널은 F&B와 다른 문화권, 그러니까 다른 산업과에 대한 충돌이 굉장히 크겠다는 생각으로 음악, 패션, 대기업, 어떤 커뮤니티에 무언가 계속 콜라보를 한 거예요. 키보가 아마 서울에서 활동적으로 개인 팝업을 많이 한 브랜드 1등으로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외식업계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브랜드고.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은. 직원들이 저한테 왜 이렇게 힘든 돈 되지 않는 팝업을 계속 하냐. 소비도 되고. 아니다. 3-4번 힘들고 8번 9번 안 좋은 일을 하면서도 그 한 번을 위해 우리는 하는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로 인해 제가 작년에 성수에서 버버리 행사를 저희 회사가 맡기도 했고 직접 런던도 갔다 왔거든요. 저희가 경험을 많이 했고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8번 9번은 안 좋았지만 한 번에 좋은 의미를 달 수 있는 행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뭔가 노출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흐름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고 근데 저도 어쨌든 그때 제가 불안하다 그랬잖아요. 매출은 엄청 많이 나오고 점점점 하이볼 시장들이 커지고 비슷한 브랜드들이 많이 생기는데 근데 저도 뭔가 강북 용산에서 하면서 강남에 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가 좋을까 했는데 제가 생각한 그 가로수길 옆 세로수길 그쪽의 트래픽과 음식과 점심도 되고 저녁에 술 상권이 가능한 부분을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해서 그쪽을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이 당시에 일본을 갔다 왔어요. 저는 기획도 하고 설계도 하고 공간 브랜딩도 하다 보니까 이때는 좋은 목수님들하고 실장님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제가 기획단에만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깊게 하고 싶었어요. 용산보다 좀 부족했던 거를 더 디테일하게 더 진하게 무언가 만들고 싶고 구성도 인테리어도 열심히 했고 하물며 변기도 일본에서 비행기 실어 왔거든요.
저거 이렇게 물 내리면 위에서 물이 또 떨어지는 거 일본 변기예요. 그만큼 공간에 대해서 노력을 했고 처음에는 좀 됐어요. 또 서서 먹잖아요. 근데 훨씬 큰 공간이었거든요. 그리고 골목이었어요. 저는 사실은 여기 말고 그 옆에 모퉁이에 훨씬 큰 접근성이 좋은 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원하고자 하는 키보의 그 스탠딩 바의 모양이 안 나와서 자다 깨서 꿈에서 결정했어요. 자다가 깨서 다음날 바로 그냥 여기로 바꿨거든요. 정말 많이 후회합니다 지금. 그래서 처음에 되다가 한 이것도 매출이 한 5천? 6천까지 갔어요. 괜찮았어요. 5, 6천이면 월세가 300이었으니까. 근데 점점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실패를 인정하고 싶진 않았는데 점점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게 숙제같이 풀어가려고 했는데 점점 안 되는 걸 보고 제가 좀 짚어봤어요. 뭐가 문제일까? 접근성에 실패가 있네. 타겟 실패가 있네. 지속 가능성에 실패가 있구나. 접근성은 진짜 접근성이 안 좋았고요. 왜냐하면 요즘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홍보를 하고 뭐 올리고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찾아가는 게 쉬웠거든요. 어딜 보고. 근데 여전히 홍수 같은 광고 속에서는 차라리 접근성 있고 연결성이 정확히 있는, 왜냐하면 다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고 다 잘하고 다 맛있으니까 오히려 접근성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전 거기서 한번 실패를 했고 타겟의 실패는 하이볼과 키보는 좀 매니악했어요. 대중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로스길에 있던 소주를 마시는 20대들에게는 하이볼이 아직은 어려운 거예요. 일본 문화도 어렵고 대중적이지 못한 거죠. 지속 가능성의 실패는 키보가 잘했다고 저도 쫓거나 혹여나해서 2호점을 냈지만 그게 먹히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이후로 저보다 잘하는 요리사 셰프님들 그리고 접근성 좋은 동네에서 저 멀리서 신사동까지 올 일이 없잖아요. 왜 와야 되는지. 똑같은 게 있는데 더 잘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전환을 하려고 노력했죠. 주변에서는 닫는 게 산책이다, 닫는 게 가장 좋은 거다 얘기를 했지만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 전환을 해야 될지. 현재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전환을 할까. 그래서 바꿔나간 게 일본의 키사텐이라는 문화가 있거든요. 도쿄에 가면 재즈를 들으면서 차랑 간단한 디저트를 마시면서 그게 확장된 게 LP를 들으면서 술을 즐기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의자도 놔두고 공간을 조금 더 심리적으로 좀 요소를 바꿨어요. 뭔가 넓었으니까 가운데 그런 봉도 만들고 뭐 의자도 만들고 조도도 낮추고 재즈가 나오게 하면서 그렇게 전환을 했던 거서 조금 났어요. 버틸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차별화된 그냥 다른 경쟁을 생각했는데 제가 이 키보 재즈 키스라는 이제 BI를 바꾸면서 지속성을 본 거예요. 어디에 지속성을 봤냐면 어떤 차별을 봤냐면 제가 그냥 하이볼 바랑 경쟁을 하지 않고 내가 만약 이런 옵션을 가지고 위스키 바나 라운지 바나 LP 바랑 내가 경쟁을 한다면 조금 더 내가 차별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선택을 했었죠. 조금 오르긴 했어요 사실. 근데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고 그러면서도 저는 키보가 잘 만들어졌지만 10년 못 가겠다, 5년 못 가겠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아 이거를 그럼 내가 시리즈로 가야겠다. 키보 처음에는 저한테 역전할매가 막 매각됐을 때 당시 준영아 너도 키보를 조금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모든 그런 편리성처럼 제품을 다 바꿔보고 확장성으로 한번 가봐. 좋은 브랜드일 것 같아 했지만 저는 프랜차이즈를 해본지 않아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성향 자체도 그렇고 시리즈로 가자. 키보가 상권에 맞게 키보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소개할 수 있는 상권의 그 타겟에 맞는 시리즈로 가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저는 시리즈를 선택을 한 거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는 키보 타치노미, 키보 재즈 키사, 키보 아츠아츠가 나오는데 이게 좀 저에게는 엄청난 일이었거든요. 월 수익 월 4천만 원이 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한테는 아츠아츠가 중요했던 거예요. 접근성의 성공, 타겟의 성공, 지속 가능성의 성공을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몇 년 전에 신세계백화점 바이어님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셰프님 저희 3년 뒤에 엄청 대단한 걸 할 건데 도와달라, 참여해달라, 재밌을 거다, 우리나라에 없던 걸 하겠다. 그래요, 해봅시다. 재밌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다가왔어요. 오픈 날짜가 다가오는데 제가 처음에 아시안 누들바를 하려고 했어요. 호주에서 아시안 베이스의 요리사였거든요. 없던 걸 해보자. 그래서 웍 중식 화구를 한 3개 놔두고 아시안의 모든 누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다가 제가 오픈 3주 만에 갈아엎었어요 그거를. 왜냐하면 이 키보 신사의 실패에 대한 경험을 갖고 정신 차려 남준영,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갈아엎은 거죠.
제가 지금 성향이 P MBTI가 FP거든요. 무계획에다가 좀 감성적인데 일할 때는 좀 아무래도 계획적이고 좀 예민한 편이어서 MBTI J 전에 TJ예요. TJ가 성향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FP가 많이 나온 거여서 저희 직원들이 엄청 힘들었어요. 3주 만에 바뀌니까 브랜드가. 그래서 저는 어떤 브랜드를 선택했냐면 그 아시안 누들 빼고 키보의 다음 시리즈는 무엇일까 생각을 했을 때 아츠아츠는 뜨거움이란 뜻이거든요. 아뜨 경양식을 선택을 했어요. 내가 들어가는 신세계 강남점 우리나라 1등 백화점이죠. 거기에 반포에 과연 평일에 내 음식을 정말로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이고 지속 가능한 게 무엇일까 고민해 본 거예요. 경양식을 선택했죠. 처음엔 돈가스를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하남 스타필드에 꺼거를 오픈할 때 꺼거 용산이 엄청 잘 돼요. 근데 하남 스타필드는 쇼핑몰이고 지역이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든 메뉴를 좀 넣으면서 했는데 꼴찌를 제가 3개월 동안 했거든요. 한 20개 브랜드 중에 그 층에서. 근데 제 그 경험은 카테고리의 힘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중식, 홍콩 음식 너무 좋지만 쇼핑몰에 오는 사람들은 무언가 1차에 정한 건 쇼핑을 하기 위함이고 2차는 끼니를 때우는 건데 내가 좀 도전적인 음식을 안 즐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함박, 돈가스, 우동, 김밥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몸소 체험한 거예요. 저는 그거를. 저는 방법론을 잘 몰라요. 현장에서 계속 무언가 일을 해왔고 그러면서 그래 돈가스 팔아야지 했는데 그러면 좋은 돈가스를 팔아야지 했는데 우리나라에 돈가스 잘하는 브랜드가 엄청 많거든요. 이제는 상향 평준화가 거의 끝이에요. 뭐 과학 수준이에요. 거의 돈가스를 다루는 게. 내가 그걸 하는 게 맞나? 더 나음을 하는 게 맞을까? 다름을 하는 게 맞을까? 고민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 딱 오픈을 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가족분들이 자연스럽게 뭔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왜 여기서 제가 외식 문화의 전달이라고 하냐면 돈가스가 뭐지? 우리 옛날 외식의 상징이 아니었나? 요즘 돈가스 집은 커팅을 해서 주니까 젓가락으로 주잖아요. 내가 생각한 일본의 긴자에 있는 최초의 돈가스 집 오므라이스를 오마주한 거거든요. 아츠아츠는. 거기에서 오마주를 영감을 받고 그래 우리 외식을 정말 사랑했던 우리가 8, 90년대 사랑했던 그 외식을 다시금 소개하면서 전달하자면 카테고리의 힘도 전달을 하지만 정말 이 사람들이 마음적인 미식 여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억의 여행이죠. 실제적으로 이런 단골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나 고등학교 때 생각나. 나 젊었을 때 애기 데리고 가던 게 생각난다. 고맙다. 음식에 대해서 그런 감정적인 소비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외식도 미식 뭔가 여행의 향수를 느끼게 하는 게 제 브랜드들이 거의 그래요.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10평짜리 주차장에서 사실은 변화하지 않았고 실패하지 않았다면 끝났을 거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우리나라 최고의 F&B의 엄청난 큰 프로젝트의 메인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죄송해요. 제가 교정을 해서 발음이 안 좋아서. 그래서 시간이 된다면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하우스 오브 신세계라고 JW 메리어트 호텔을 이으면서 거기 공간을 요번에 리노베이션해서 아예 크게 됐고 키보가 정중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런 키보의 처음에 탄생과 지금부터의 이 가는 과정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언가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지금 4번째 키보 에다마메라는 것도 있어요. 일본에는 중화식 일본 요리가 또 그런 장르가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넷플릭스 그 간기라는 그 셰프님 매장이 저희 회사에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아마도 키보가 또 시리즈를 낸다면 어떤 상권에 어떤 소비자에 맞게끔 잘 변화하는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강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